정말 시즌 종료인가 아니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가 이런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위권 이내 네. 알트코인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플랫폼 코인이 이제 이더리움이고 두 번째로 이더리움 다음으로 큰 건 뭐 솔라나 정도 될 거고 뭐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비트코인 계열로 볼 수 있고 뭐 네. 화폐 위주니까 그리고 뭐 거래소 중심의 코인들 뭐 바이낸스 코인 뭐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하여튼 10위권에서 20위권 내에서는 알트코인 변동성 감당한다면 투자할 만하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데니월드 운영하고 계시죠. 비트코인, 알트코인 전문가 김동환 대표님 모시고 최근 코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데니월드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기부 주간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술 관련 강의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환경닷컴 같은 데서 칼럼을 쓰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주로 이제 뭐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있지만 알트코인 좀 전문가로 제가 좀 브랜딩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트코인 전문으로 투자하고 인사이트 공유하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촬영 전에 잠깐 여쭤봤는데 이제 뭐 비트코인도 있으시지만 알트코인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네. 뭐 본인도 어쨌든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갑자기 네네. 막 급락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좀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데 네. 도대체 지금 이게 왜 이러는 건지 그거부터 네.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일단 뭐 시장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네.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이 비트코인 시장이 크게 이제 선물 시장하고 뭐 현물 시장 그리고 뭐 ETF 시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특히 아직까지는 선물 시장 영향력이 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레버리지 뭐 상품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단기간에 굉장히 수익 많이 낸 분들도 있고 거기서 뭐 흔히 말하는 뭐 졸업도 하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몰리죠. 단기간 수익도 많이 내니까. 그래서 레버리지 그 물량들이 굉장히 그동안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큰 이제 기관급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런 이제 선물 시장은 이제 위아래로 계속 이제 청산시키죠. 그래서 네. 뭐 롱포지션은 롱포지션 다 청산시키고 숏포지션도 이제 다 청산시키는 그런 시장이 10월부터 이제 계속 지금 이어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리고 뭐 비트코인 떨어지면 알트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비트코인 가격인데 비트코인 가격을 이렇게까지 떨어뜨린 주된 원인은 지금까지는 그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돈 복사라고 하죠. 개인들의 돈을 이제 고래들이 가져가는 그런 관점으로 저는 현재 시장을 좀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네. 그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에 선물로 이제 레버리지 베팅한 사람들이 뭐 많았는데 네네. 일부러 뭐 좀 고래든 뭐 기관이든 좀 대형 자금들이 네. 일부러 걔네를 죽이려고 네네. 막 떨어뜨렸다든지 뭐 이렇게 네. 봐도 될까요? 그게 가장 저는 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선물 시장의 특징은 선물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이제 우리나라는 없지만 뭐 해외 거래소들의 선물의 포지션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얼마의 규모에 얼마만큼 포지션이 있는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금액으로 배팅을 하면 그 포지션들을 다 청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존재하는데 물론 쉽진 않죠. 근데 이제 선물 시장 특징이 선물로 한번 이제 돈을 번 사람들은 이게 한번 청산을 당하잖아요. 네. 그럼 진짜 전문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그 복구 심리 때문에 더 크게 배팅하거나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그 포지션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10월 10일 날 이제 굉장히 롱 포지션이 다 청산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큰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좀 빠져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심리적으로 내가 이제 손실을 봤기 때문에 복구 심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 시드에 한 뭐 10분의 1을 날렸으면 잠깐 실수도 있는데 그걸 야금야금 계속 이제 배팅하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최근에 시장 보면 굉장히 급락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하루 만에 5% 빠졌다가 네. 하루 만에 이제 5% 오르면. 근데 그걸 선물로 예를 들어 보통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뭐 보통 한 20배 정도 레버리지를 해요. 그럼 20배 레버리지면 5% 오르면 다 청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배팅해서 청산당하고 배팅해서 청산당하는 그 흐름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거시 경제 관점이라든지 전체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딱히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빠질 만한 이유는 없긴 해요. 근데 과거에도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많이 빠지긴 했는데 ETF 이후에 이렇게까지 많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뭐 특별한 이유를 저도 계속 찾아보긴 했는데 딱히 없어요. 네. 딱히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저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고 레버리지를 계속 청산시키면서 물량들을 이제 고래가 가져가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 지금 요즘 많은 분들이 막 얘기하는 이제 네. 진짜 시즌 끝났고 이제는 뭐 한번 뭐 과거 반감기 패턴은 지금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라는 네. 거에는 조금 반대하시는 의견이다. 저는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시즌이
끝났다고 하면 몇 네.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지표를 봐야 되는데 그 비트코인도 펀더멘탈 지표들이 중요한 게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채굴자 지표라든지 뭐 많이 알려져 있는 뭐 MBRB G스코어라는 뭐 그런 지표도 있고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크게 어긋나면 우리가 시즌 뭐 종료까지는 아니어도 그 네. 시즌이 이제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번 사이클이 굉장히 위험해진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만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내 자산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펀더멘탈은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까지. 네. 그리고 뭐 ETF 현황도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서 전체 큰 그림에서 보면 또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기관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이제 자금이 유입되고 오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관점보다는 저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대규모 청산을 계속 일으키면서 개미들의 자금을 고래들이 좀 옮겨가는 그런 흐름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해석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뭐 비트코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뭐 네. 1억 6, 7천 막 가다가 지금 뭐 1억 2, 3천까지 막 내려왔으니까 뭐 네. 단기간에 한 20%막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뭐 20%, 뭐 25% 정도 네네. 빠진 건데 이 정도면은 물론 뭐 코인 시장에서는 뭐 네네. 흠이 있을 수 있는 아. 정도일 수도 있지만 네네. 어쨌든 그 투자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타격감이 되게 클 거라. 크죠. 여기서 또 소위 뭐 말하는 뭐 한 약간 횡보 기간이 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추가 하락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추가 하락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비트코인 뭐 차트 뭐 주봉 뭐 월봉 기준 이 정도로 크게 보면 지금은 분명히 하락 추세는 맞아요. 네. 계속 하락 추세고 이게 뭐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는 정확하진 않지만 뭐 지금은 다행히 오늘 기준으로 뭐 9만 불 다시 회복하긴 했지만 더 빠진다면 뭐 8만 불, 뭐 7만 불, 뭐 최악의 경우 한 6만 불까지도 이제 빠질 수 있죠. 비트코인 과거 차트상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만약에 빠진다면 그때는 진짜 제일 좋은 기회고 그게 빠졌을 때 그 다음에 끝나진 않거든요. 네.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뭐 그동안 오랫동안 투자해온 분들, 오랫동안이라고 한 5년 이상 투자해온 분들은 덤덤하긴 해요. 그냥 원래 있었던 일이니까 뭐 이 정도 빠지고 또 시간 지나면 오르지 이런 게 있는데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또 많이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다가 뭐 비트코인에 들어온 분들은 이 변동성이 무섭죠. 두렵고 그리고 찾아보면 뭐 시즌 종료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 그게 네. 보니까 진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네. 그 반대 의견도 있고. 네. 그런 이제 시즌 종료다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정말 또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이제 두려워서 이제 팔게 되죠. 그럼 팔게 되면 결국에 시간 지나면 이제 또 이제 오르는 그 효과를 이제 보게 되는데 만약에 시즌 종료다라고 하면 그런 분명한 몇 가지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온체인 지표라든지 뭐 ETF 현황이라든지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돈이 그냥 다 빠져나가는. 네, 돈이 다 빠져나가니 ETF 예를 들어 비트코인 ETF가 반 이상 빠졌다. 이러면 좀 우리 한번 고민해 볼 만하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항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정말 시즌 종료인가 아니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가 이런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스트래티지라고 어쨌든 그 회사들을 따라하는 회사들도 요즘 많고 아, 소위 네. 말하는 이제 뭐 자기 자산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또 주식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 그 코인을 사서 네네. 그걸 기반으로 주가를 막 끌어올리는 네.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네네. 그런 회사들 주가들 지금 막 폭락하는 그렇죠. 거 보면은 네. 결국에 뭐 이쪽을 뭐 공격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네. 그래서 거기들을 막 이제 무너질 때까지 한번 뭐 누가 네. 뭐 세력이 지금 공격하고 네.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아, 네네. 뭐 이런 개념도 지금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개념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스트레러지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 JP 모건이 이제 공매도를 치고 나서 네. 네, 공매도 포지션을 드러나고 나서 스트레러지 문제 있다고 계속 지금 퍼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 수익 보고. 근데 JP 모건 뒤에서 보면 또 다른 방식으로는 또 비트코인 제품 상품을 계속 또 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본인들은 비트코인 사면서 또 언론 기사에는 스트레스 문제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공매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JP 모건 문제 있다 해서 또 시장에서 막 이슈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단기간의 어떤 수익이죠. 시장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픈된 정보가 실제 정보는 아니잖아요. 네. 돈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거고 그렇죠. 그 뒤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정해 보이는 시장에서 뒤에서는 알게 모르게 자기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굉장히 치밀한 전략들이 있는 거죠. 스트레러지도 사실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고 모으고 있긴 하지만 스트레러지도 그 이면에는 자기들만의 또 전략이 있을 거고 뭐 JP모건도 뭐 자기들만의 전략이 있겠죠. 그 전략과 전략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지금은 JP모건은 좀 우세한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이슈로 이제 스트레러지를 많이 떨어뜨리긴 했어요. 근데 스트레러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보긴 해야 되는데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스트레러지가 버틸 수 있는 자금 예를 들어 스트레러지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만약에 레버리지를 썼다 이러면 좀 리스크가 크죠. 네. 그렇진 않거든요. 레버리지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자기 이제 자사주 형태로 이제 레버리지를 썼으니까 그게 보니까 최근에 스트레러지가 보고한 거 보면 비트코인이 한 뭐 2만 불 이하까지는 우리가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스트레러지 직접 보고한 건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러지가 물론 이제 스트레러지 매입가는 한 7만 5천 정도 돼요. 네. 근데 2만 불까지 내릴 일은 사실 정말 그 정도 내리면 저로 얘기인데 그 정도까지 너무 힘들고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상은 좀 힘든 가격이죠. 스트레러지라는 기업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단기간으로 이제 수익은 볼 수 있죠. 그렇게 포워드 내고 스트레러지 가격 떨어뜨려 가지고 공매도 치면 결국에 이제 그 수익을 가져가긴 하니까.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스트레러지가 장기적으로 기업이 좀 문제가 있을까라고 이제 객관적으로 지표를 한번 분석해 보면 물론 이제 스트레러지가 보고한 자료를 참고로 해야 돼서 좀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 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체크해 봤을 때 이거는 시장의 단기간의 어떤 이슈고 가격을 떨어뜨리고 여기서 이제 큰 기관들이 짧은 시간 가격 떨어뜨려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뭐 빠진 게 뭐 이제 이미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겠지만 네. 오히려 추가 매수할 타이밍으로 보기에는 적합하다. 근데 그러면 지금 뭐 저희가 촬영은 이제 12월 초에 하는데 네. 그 적기냐 아니면은 또 아직은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지켜봐야 되냐 뭐 이 정도의 판단으로 보면 어떤 게 맞다고 보세요? 그건 이제 본인의 이제 투자 전략에 따라 좀 다른데 예를 들어 내가 비트코인을 한 2, 3년 장기 투자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적기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보통 목표 수익률을 본인이 정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이 10만 불인데 목표 수익률을 뭐 비트코인을 한 20만 불에서 내가 수익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면 10만 불 아래는 전 여전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만 불, 9만 불, 뭐 8만 불, 뭐 더 떨어지면 7만 불까지 이렇게 조정받더라도 네.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좋은 구간대에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그 매수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초보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 이제 채굴 지표고 네. 채굴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얻는 이제 수익률. 지금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계속 손실 내면서 채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손실 보면서 그 채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면 비트코인 채굴자보다 내가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사는 거죠. 네. 뭐 그런 이제 기준을 좀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많이 알려진 이제 비트코인 MBRB 지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올해 중에 가장 역대로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좀 바이더 딥하는 이런 전략을 삼으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보통 이런 구간 때는 항상 좋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구간인데 이미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구간 더 이제 들어가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더 빠질 것 같고 그렇죠. 두렵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때 한번 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한번 좀 트라이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럼 대표님 얘기로는 2, 3년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왜냐면 이제 요즘에 뭐 한 4년 주기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살짝 밀려서 뭐 내년쯤에는 뭐 이제 끝날 것이다. 뭐 내후년 초에는 끝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 시즌은 종료될 것이다. 아, 네. 이것도 이제는 아닌가요?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이클이 예를 들어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 반감기 위주로 이제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사이클인데 4년 주기. 네. 그건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근데 그 사이클이 이제는 거의 과거만큼 드라마틱한 순간은 거의 사실 끝났고, 왜냐면 ETF 자금도 들어오고 사실 이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시장에 던지는 것보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량이 더 많거든요. 근데 네. 과거에는 그 채굴자들의 파워가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물량이 지금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4년 주기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이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표라든지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이 과거만큼 드라마틱하진 않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사실 4년 주기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주기가 이렇게 아예 없진 않지만 과거만큼 드라마틱하진 않기 때문에 4년 지나더라도 크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빠지지 않는 선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제 우상향을 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거만큼 수익을 많이 낼 수는 없어요. 더 이상. 그렇지만 이제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그런 우상향 사이클을 그릴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길게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과거만큼 이제 과거에는 종료되면 빠져야 됐어요. 네.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종료되면 예를 들어 비트코인 50% 이상 빠지니까 빠졌다가 다시 밑에서 매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긴 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기에는 왜냐하면 ETF 자금이라든지 시장 자체가 실제 채굴자들의 그 물량보다 좀 더 커졌다, 유동성이. 그 유동성이 과거의 사이클을 충분히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좀 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약간의 이제 변동이 있는 거지 그 4년 주기 뭐 이렇게 딱 이제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쭉 빠지고 네네. 1년 있다가 살아 뭐 이런 얘기들 막 있었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는 조금 쉽지 않다. 그렇죠. 과거처럼 그러기는 쉽지 않고 이미 이 얘기를 모든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그 4년 사이클은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는, 그래서 좀 새로운 뭐 시대로 이제 도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워졌죠. 그 예전에는 그냥 4년 주기를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 됐는데 네. 지금은 그 주기 자체가 굉장히 경계가 애매해졌고 오히려 그런 주기보다는 어떤 글로벌 경제 이슈, 미국 주식 시장 이 영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표를 봐야 되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오히려 비트코인 투자가 쉬웠어요. 비트코인만 보면 됐거든요. 이 시장만 보면 됐는데 지금은 시장이 이제 글로벌로 이제 다 엮여 있어서 주식 시장도 봐야 되고 네. 전체 글로벌 시세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4년 주기 사이클보다는 주요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게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동 겪으면서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미국 주식과 연동이 더 많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렇죠. 네네. 뭐 한 9월 10월인가요? 그때부터는 네.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따로 맞아요. 가잖아요. 네네. 가다가 지금 갑자기 막 폭락해버리고. 네네. 그러면은 이게 또 연동되는 것도 아닌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빠졌지만 다시 뭐 이제 S&P 올라가는 것만큼 또 네네. 회복을 할 것이다로 보는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이게 연동은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미국 주식시장의 지표가 약간의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인데 지금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면서 어쨌거나 그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영향을 받는 그 유동성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좋으면 오히려 이 유동성이 일로 빨려 옮겨졌다, 들어가고. 빨려 들어갔다가, 그리고 빨려 들어간 미국의 유동성이 이제 AI 버블론으로 막 조정을 받으니까 그 두려움에 의해서 오히려 이쪽 시장이 먼저 더 크게 빠지고 그러면서 이 유동성이 서로 연관을 받는, 그러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에 있는 크립토 관련 자산들, 뭐 스트레이지 같은 이런 자산도 같이 이제 폭락을 하는. 그래서 그러면 사실 이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스트레이지가 뭐 크게 안 빠졌으면 뭐 크게 상관없는데 이 두 자산이 지금은 영향을 줘서 미국 주식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그 크립토의 어떤 지수들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이 오히려 너무 많이 빠지면 이게 미국 주식 시장까지 영향을 주는, 또 역으로도 그렇게도 영향을 주거든요. 유동성이 빠지면서 여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지금은 만들어가는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좋다고 무조건 얘도 좋냐, 뭐 그것도 아니고, 크립토 시장이 좋다고 얘도 좋냐, 뭐 그런 영향이 아니고, 물론 미국 시장이 더 큰 영향이죠. 그 영향이 이제 작은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좀 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초기 시장이니까 여기가 좀 더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그런 이제 흐름으로 저는 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이 하락 장이 뭐 어쨌든 왔는데 네네.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고래가 이제 선물 청산시키기 위한 거였다라고 네네. 이제 가정한다면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회복이 될까요? 아니면은 이것도 무언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뭐 네네. 무언가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지만 이게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벤트도 굉장히 중요하긴 네. 해요. 고래들이 보통 보면 항상 아무 이벤트를 안 던져주고 네. 가격을 이렇게 움직이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퍼드도 그 퍼드일 수도 있고 실제 팩트에 근거한 어떤 자료일 수도 있고 어떤 다양한 것들로 이벤트 뉴스라든지 실제 팩트를 가지고 시장을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재로 이벤트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벤트는 뭐 첫 번째는 뭐 금리 인하가 제일 중요할 거 같고요, 당연히. 그래서 12월도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은 높은데, 그래서 그런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그게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이 많이 풀려야지 결국에 이제 이 시장은 이제 움직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좋지 않은 소식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비트코인 가격에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주긴 했고요.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정책들,
그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주로 하니까 그런 정책들의 어떤 발언들, 변화들이 즉각적으로 그 비트코인 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한 1년을 보면 미국 시장은 어차피 그 오픈 시간이 있고 뭐 종료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시장은 그게 없으니까 그런 시장에서의 뭐 트위터라든지 그런 시장의 트럼프의 발언이라든지 알지 못한 이슈들이 나오면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거든요. 뭐 좋은 소식이면 비트코인 먼저 오르긴 하고 네. 안 좋은 소식이면 비트코인 먼저 떨어지죠. 그래서 그게 또 미국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고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뉴스들, 소재들 그거를 활용해서 고래들의 영향력이 아주 크진 않겠지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시장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도 충분히 있죠. 그러면 어쨌든 뭐 지금 이제 12월이니까 네. 연말이고 그러면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내년 네. 26년에는 지금보다는 다 전반적인 어떤 코인 시장의 가격들이 조금 더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왜냐하면 그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투자할 때 여러 지표 중에 공포 탐욕 지수 뭐 네.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크립토 시장에서도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올해 제일 역대로 무서웠거든요. 극심한 공포까지 왔어요. 그게 한 번도 올해는 익스트림 없었어요. 피어. 네, 익스트림. 그 단계는 사실 뭐 1년 중에 어떻게 보면 연중 행사일 수가 있죠. 물론 그게 정말 최악의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시즌 종료, 뭐 하락장 이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투자자가 그게 뭐 항상 오른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그러면 요 시장은 극심한 공포는 계속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다시 반등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극심한 공포일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한 85,000 요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나가고 지금은 공포 단계인데 여기서 조금 더 좋아지면 충분히 이제 10만 불 이상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한번 내년 초 정도 되겠죠. 금방 회복하진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 뭐 내년 초쯤에는 충분히 이제 지금보다는 좋은 가격대일 수 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너무 힘든 분들이 있더라도 그냥 조금만 더 기다리셔도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난 투자를 못하겠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고 그래도 한 장이 좀 좋아졌을 때 이게 보통 차트 관점에서도 보면 이게 많이 떨어져도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잖아요. 기술적으로도 반등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극심한 공포에서는 팔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참았다가 내가 좀 감정이 괜찮아지고 괜찮은 단계에 왔을 때 그때 좀 정리해도 좋죠. 근데 지금 이거를 매도하기는 좀 아깝죠.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조금 더 기다리시면 지금보다는 좋은 가격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트코인으로 졸업합니다라는 책의 저자이시죠. 김동완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뭐 코인 시장이 뭐 좋지 않다 이런 네. 얘기는 해주셨는데 뭐 항상 이제 좋지 않을 때는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뭐 점점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면은 항상 얘기가 이제 꼬리표처럼 붙는 게 뭐 해킹 얘기고 네. 뭐 최근에 또 업비트도 뭐 한 500억도 뭐 이렇게 털렸다 뭐 이런 얘기들 막 계속 나오는 것처럼 네, 네. 이게 디지털 자산이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실물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네. 뭐 집에 와서 훔쳐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인터넷으로 훔쳐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취약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또 걱정들이 많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 코인 자산에 대해서 뭐 해킹 이슈 이거는 뭐 심각한 건지 아니면은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참고 넘어갈 만한 어떤 미미한 수준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좋은 질문인데 심각하진 않지만 그 디지털 자산의 요 특징으로 인해서 이 네. 해킹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해킹은 계속 일어날 수 있고 이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지금은 계속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이제 보고 있죠. 근데 근원적으로 좀 보면 사실 해킹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 내가 스스로 자산을 잘 관리하면 네. 해킹 당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고 만약에 근데 내가 자산을 아무리 잘 관리하더라도 해킹 당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네. 조금 내가 자산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내가 자산을 잘 관리해서 해킹 당하지 않겠다 이걸 보통 선택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은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해킹을 당하지 않고 자산만 잘 관리하면 해킹 가능성은 사실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사실 네. 실제로 들어가면 내가 잘하면 잘하면 잘 관리하면 근데 대부분 그걸 이제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거래소도 마찬가지 거래소는 더 많은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뭐 쿠팡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자산이 다 해킹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정보를 그 삼자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포함한 이 모든
그 자산의 핵심은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 요 철학이 있어요. 근데 그 철학이 아직 우리 이제 모든 대중들에게 일상적으로 다가오기까지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죠. 그 다가오기 위해서는 좀 교육도 필요하고 어떤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는 시장에서 지금은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거래소도 이제 해킹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뭐 그런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거래소도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 해킹을 계속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결국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 거의 사실 해킹 사건은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거래소도 이제 관리를 하니까. 왜냐하면 보통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개인이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내 개인 재고에 두면 내가 잘 관리하면 해킹 가능성이 거의 0이에요. 네. 근데 거래소에 두면 거래소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빈틈이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은 초기 시장이 계속 발전하는 단계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해결이 된다고 저는 봐요. 기술이 발전하고 기업 기관들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게 되면 원리 자체는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자산이 기존의 보안보다는 더 훌륭한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일반인들 그리고 산업이 이제 성숙이 아직 안 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제 빈틈을 해커들이 노려서 계속 해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초기 시장에서는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올 겁니다. 거래소도 해킹 당했고 저기도 해킹 당했고 막 두렵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어느 정도 유의할 필요인데 그래도 우리가 국내 거래소 예를 들어 업비트하고 비싼 정도는 안전하긴 해요. 해킹 당해도 또 이번에도 또 다 복구해 준다 그러잖아요. 네. 금액이 또 뭐 크지도 않았고 그렇게. 그래서 뭐 해외 거래에서도 뭐 메이저 거래소는 뭐 사실 크게 좀 안전한 편이고. 근데 이제 개인이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고 거래소나 이런 것도 이제 산업이 아직 초기다 보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큰 문제는 안 될 거다. 초기에서 충분히 계속 이런 것들이 퍼드가 나오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어떤 뉴스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런 시장에서 내가 자산이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뭐 1억 이하면 상관없고 한 뭐 5억에서 한 10억 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개인 지갑에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그것도 또 제대로 배우지 않고 하면 또 다른 해킹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업비트나 비싼 같은 데 두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그 해킹을 뭐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어찌 보면 태어난 기술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관리를 잘 못하니까 뭐 네네. 아이디랑 비번이 막 털리고 네. 막 이래서 막 그렇죠. 나가고 막 이런 경우들도 많은 네. 거죠. 네네. 어쨌든 지금 요즘에 이제 분위기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만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네네. 그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네. 정도. 이게 아예 그냥 사라질 것이다. 뭐 그리고 이제 아예 뭐 무의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막 집어 빠지니까 네네. 코인 뭐 어디다 쓰냐 뭐 이러면서 계속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양자 컴퓨터니 하면서 결국에 이걸 뚫어버릴 것이다. 네네. 이런 걱정들도 여전히 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일단 우리가 좀 크게 봤을 때 이게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어떤 당장 도래하진 않았지만 뭐 미래의 시대는 결국에 디지털 중심의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디지털 중심의 사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투자하고 있는 게 뭐 AI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AI하고 그러면 AI에서 또 필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보는 관점은 저는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보냐면 결국에 AI들 우리를 다 대신해서 많은 것들을 해줄 텐데 지금 AI 쪽에서 하나 부족한 거는 뭐 AI 에이전트라고 하죠. AI가 스스로 생각해서 뭐 판단하고 결정하고 뭐 실제 결제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집에 예를 들어 저를 대신한 뭐 가정 로봇이 있다면 가정 로봇이 예를 들어서 뭐 쿠팡에서 뭔가 배달 주문해주면 그러면 본인이 주문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열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요리까지 해주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맛있게 먹고 그냥 출근하면 되는 이런 시대가 곧 올 건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AI 시장에서 하나 빠진 게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것을 스스로 결제까지 해야 돼요. 그럼 결제에 가장 적합한 어떤 자산이 무엇일까 보면 저는 이제 암호화폐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암호화폐라는 것은 중앙 없이 혼자 독자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결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AI 입장에서는 AI 로봇이 내가 스스로 내 지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이제 내가 만약에 집 주인이라면 집 주인한테 얼마를 받아서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알아서 그 주인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그것을 이제 스스로 결제하고 주문하고 하는 그 모든 원탑 시스템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의 어떤 중앙화 방식의 은행 시스템으로 하면 여러 가지 좀 한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AI 스스로 판단해서 결제할 때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저는 아무튼 디지털 자산이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어떤 원천 자산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 디지털 자산은 미래의 사회
어떤 핵심적인 자산이 될 텐데 그 중에 핵심 이제 비트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뭐 다른 이제 좀 살아남은 알트코인들이 그러한 실제 생활에 쓸 수 있는 어떤 디지털 자산의 활용으로서의 어떤 가치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좀 큰 그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서 부분에 대한 어떤 해킹이나 뭐 그런 뭐 보안 이슈, 네. 이게 뭐 보안이 뚫려버릴 것이다. 장부 자체가 털린다. 네네. 이런 개념은 너무 좀 과하다. 아 그거는 양자역학 뭐 이런 결론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해킹이 결론적으로 불가능하고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를 붕괴하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해킹할 수 있는 영역은 그 비트코인을 만약에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내 지갑에 뭐 비트코인 1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개인 키라는 걸 가지고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 개인 키 자체를 양자 컴퓨터가 그 해킹해서 개인 키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에 이제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시스템을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양자 컴퓨터에 대응하는 그 전략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만약에 양자 컴퓨터 근데 아직 안 나왔죠. 양자 컴퓨터가. 네.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이 보안 위협이 된다면 사실 비트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군사 시스템 이게 먼저 뚫리거든요. 모든 게 뭐 뚫리겠죠. 네, 그래서 은행 다 뚫리고. 은행 다 뚫리고 핵미사일 막 날아다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에 이제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대가 왔을 때는 그 전에 이미 이제 거기도 어차피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은행도 네.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뭐 국방부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비트코인은 이제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이슈지 이게 뭐 아주 큰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요즘에 또 화두가 AI와 또 그게 휴머노이드와 연계돼 가지고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자율주행 겸 네. 뭐 이제 로봇 네. 뭐 가정부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공장의 근로자들이 대체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코인 기반의 네. 금융 시스템이 이제 네. 필요하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기에 쓰이는 게 이더리움이 지금 가장 핵심인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이에요. 네.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위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이 있잖아요. 비트코인 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가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는 것은 그 플랫폼이 필요한데 뭔가 그것을 보내고 받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더리움이고 네. 물론 이더리움 말고 뭐 솔라나라든지 다른 것들도 다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더리움이 가장 오래됐고 이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그 기반 그 시스템을 만든 게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 파생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도 있고 그리고 보안적으로 이더리움은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체인이니까 좀 보안적으로 좀 훌륭하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더리움 위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긴 해요. 네. 그러면 결국에 이더리움이 제일 이제 수혜가 될 것이다. 이 수혜주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또 이게 좀 다른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기엔 조금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한 10년 이상 투자할 대상 중에 네. 저는 두 가지 코인을 딱 살아남는다고 본다면 비트코인은 무조건 투자해야 되고 네. 알트코인 중에서 하나 살아남는 게 있다면 저는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물론 이더리움이 변동성은 큽니다. 뭐 그것을 이제 견뎌내야 되긴 하지만 근데 이 시장에서 사라지진 않는 거죠. 네.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알트코인 우리가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이더리움의 그 개념들을 복제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더리움은 뭘 복제해서 만들었냐? 뭐 비트코인의 개념을 복제해서 좀 확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더리움이 하고 있는 기능들, 예를 들어 이더리움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도 운영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네. 다른 체인들도 다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이더리움보다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어떤 산업 영역은 자기들만의 그 룰이 있을 거잖아요. 나라마다 정책마다 거기에 맞게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려면 이더리움에 올렸을 때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다른 체인들이 그냥 스테이블 코인에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그러면 질문이 스테이블 코인에 가장 수혜를 받는 뭐 플랫폼 뭐냐?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이긴 한데 네. 향후에는 더 좋은 플랫폼이 나오면 그게 단기적으로 더 이제 수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과거에 뭐 닷컴 기업 중에 많이 있었는데 뭐 사라진 것들 있잖아요. 다 사라지고 구글이 살아남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구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검색 엔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더리움은 끝까지 살아남긴 할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이제 어떤 경쟁자들이 어떤 위치에서는 그 이더리움이 하고 있는 많은 역할들을 좀 빼앗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볼 수 그래도 있을 이게 그 시장을 좀 선점한 것
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사용자가 좀 익숙하다는 거 뭐 네. 이런 걸로는 이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해자가 생기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쉽게 그래서 바뀌나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에서 내가 뭐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 받으려면 지금 당장은 다른 예를 들어 뭐 솔라나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느리고 네. 이더리움에서 내가 막 스테이블 코인을 한 100달러 정도를 누구한테 보내면 조금 더 느리고 조금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솔라나에서 하면 100달러를 보내면 조금 더 빠르고 수수료가 더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현재 입장에서 보면 내가 100달러를 이더리움을 보내면 그때마다 다르지만 수수료가 한 3, 4불 정도, 3, 4천 원, 5천 원 정도 드는데 네. 솔라나에서는 1, 200원이면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소액 투자자는 이더리움보다는 솔라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리테일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을 뭐 주고받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 큰 기관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이더리움 위에서 뭐 디파이라고 하는 예금 상품에 넣어서 뭐 이자도 만들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는 솔라나하고 이더리움을 비교해 봤을 때 솔라나는 그래도 이더리움보다는 보안성이 좀 부족하니까 이더리움에 이제 좀 예치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강하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자금을 솔라나에 예치할래, 이더리움에 예치할래 이렇게 하면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는 이더리움이 가장 우위에 있고 앞으로도 그런 좀 기관이라든지 좀 보안적인 거, 좀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다른 체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좀 더 우세한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몇 달 전에 이더리움이 막 뭐 200만 원대까지 막 내려갔다가 막 한번 쭉 올라가가지고 네. 역시 이더리움이야 했는데 다시 네. 또 쭉 빠져가지고 아, 네. 지금 네.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네. 이더리움의 어떤 단기 투자 전망 뭐 이거는 좀 그래도 좀 희망적일까요? 뭐 이제 비트코인은 다시 좀 회복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같이 네. 또 가고 오히려 더 많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투자죠. 이제 단기 투자, 뭐 장기 투자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단기 투자 입장에서는 현재는 뭐 비트 비해서 좀 많이 빠져 있긴 하죠. 그래서 사실 이 시장이 만약에 단기간에 다시 회복을 한다면 그 회복한다는 것은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회복을 하긴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안 가는데 뭐 이더리움 혼자 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그 시기부터는 보통 이제 이더리움의 그 성장률은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타이밍에 뭐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뭐 8만을 저점으로 찍고 그때부터 계속 반등해서 만약에 회복을 했다면 한 10만 불까지 뭐 갔다고 가정한다면 이더리움이 뭐 한 3천 불까지 찍고 지금 뭐 그 정도인데 거기서 계속 반등을 한다면 이더리움 수익률이 조금 단기간에 높을 수 있죠. 단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2, 3개월 정도 봤을 때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 차트를 보면은 결국에 버틸 수만 있으면 네. 이더리움이 성과가 더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네네. 한번 쭉 하락한 다음에 상승세를 보면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더리움 투자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이 변동성 때문이겠죠. 이걸 그렇죠. 견디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실제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반토막 나고 막 하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뭐 견디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걸 견디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좀 더 이해해야 되는 그런 범위도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 있고 네. 그래서 투자자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면 저는 항상 비중으로 좀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고 이더리움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간다면 비중이 적으면 많이 빠져도 전체 금액에서는 손실률이 적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비중이 뭐 5대 5다. 그럼 비트 5, 이더 5 이렇게 되면 이더가 많이 빠지면 손실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또 정리하게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투자자의 어떤 실수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결국 감당하지 못한다면 내가 투자할 수 없는 대상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큰 하락장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좋은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여러 가지 봤더니 괜찮다라고 하면 바이 더 딥해서 굉장히 좋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시장에 참여해 봤더니 와 이런 극심한 시장이 오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정리하기보다는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거죠. 비중을 줄여서 내가 이 정도 하락폭에 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좀 버텨보면 네. 또 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 이더리움으로 뭐 대표되지만 어쨌든 뭐 알트코인 시장도 지금 네. 똑같이 비트코인과 똑같이 뭐 조금씩 뭐 적립식으로 살만한 시기라고 보세요. 알트코인은 일단은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알트코인을 다 사면 안 되고 네. 알트코인에서 좀 그래도 펀더멘탈 좋은 그래도 뭐 대표적으로 뭐 이더리움 같은 거죠. 네.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적립식으로 사도 이제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제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시장에서 진짜 퇴출될 수도 있거든요. 네. 진짜 말 그대로 99%까지 하락을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런 투자는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종목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같이 남아 있긴 합니다. 이더리움만 보면 어떤가요? 이더리움은 괜찮습니다. 지금 사는 것도 괜찮나요? 네, 저는 비트하고 이더는 지금도 좀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추가 하락도 좀 감수는 할 각오는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추가 하락도 좀 아직은? 네, 아직은 이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가 보통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과거에 보면 올해도 보면 보통 이 공포 단계에서 뭐 극심한 공포 단계에서 다시 반등을 해요. 네. 그리고 다시 괜찮은 시장으로 가는 척하다가 다시 한번 극심한 공포로 빠지기도 합니다. 보통 그게 고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제 반등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안심하잖아요. 네. 그래 이제 반등했다. 그래서 막 이제 풀시드 들어가자 해서 막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아니다 다르가 다시 한번 떨어뜨리거든요. 그럼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이게 아직 안심하기는 좀 힘들고 다시 한번 또 추가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되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는 거기까지 좀 지켜볼 수는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지켜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적립식으로 조금씩 언제 우리가 얼만큼 떨어지고 얼마쯤 올지 사실 정확히 알 수가 네.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할 만한 범위를 뭐 주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좀 적립식으로 사든지 이런 구간에서 3번에 다 사지 말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평단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장이 좋아지면 이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삼으면 좋고 여전히 추세 자체는 큰 그림에서는 좀 하락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완전히 끝나고 반등했다라고 보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고 근데 조금씩 회복은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회복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들어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인가요? 뭐 비트코인 한 5% 빠졌다가 또 다시 막 5%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네네. 이게 어떤 뭐 이유가 있는 건지 뭐 아니면 그냥 너무 많이 빠져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 반등한 건지 뭐 이런 거 뭐 이유가 있나요? 이게? 어제 빠진 거는 제가 차트하고 여러 가지 봤는데 뉴스를 다 확인했는데 뉴스에는 특별한 건 없었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선물 청산 맵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선물들이 청산되고 있는 그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청산 맵에 보면 현재 가격 대비해서 청산가 매물이 많이 몰려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고래 입장에서 이걸 청산을 다 거기 시켜버리면 한번 터치하고 와요. 터치하고 오면 이거를 고래 물량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어제 하루 동안 요 밑에 매물대가 많았는데 이것을 다 청산시키고 끝까지 먹고 다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네. 위에 거 다 먹고 위아래로 다 먹고 이제 다시 정지시킨 거죠. 그래서 야 그렇게 많이 빠지기가 쉽진 않은데 하루 만에 5% 빠졌다가 다시 5%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선물 투자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롱 포지션도 다 정리됐고 네. 숏 포지션도 다 정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거죠. 네. 큰 고래만 20배 살아남은 쓴 거죠. 사람들은 다 죽었다. 다 죽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이 최근에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으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데니월드 운영하고 계시죠. 김동환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이제 코인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선물을 좀 주로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궁금해가지고 좀 여쭤보는데 네. 사실 20배 레버리지는 네.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레버리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소위 말해 진짜 5%만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청산당하는데 그렇죠. 네. 이런 거를 사람들이 왜 쓰는가 우선 이것도 좀 궁금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 도대체 이게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좀 쓰시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공할 확률은 1% 미만이긴 하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성공 확률은 굉장히 높긴 해요. 아. 단기적으로 하면 1년에서 2, 3, 뭐 최대 5년까지는 네. 살아남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최종 성공하려면 뭐 10년, 20년, 30년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그러기는 뭐 1%도 적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은 그런데 단기간에 이제 성공한 분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시드가 적은 분들 예를 들어 뭐 시드가 뭐 1억 혹은 뭐 1,000만 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레버리지를 초기에 잘 해서 트레이딩을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거두면 단기간에 그 시드가 뭐 1,000만 원이 1억, 10억까지 금방 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금방 간다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거는 어떤 공개된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공개된 것은 뭐 저 같은 유튜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인데 뭐 블로그를 운영하든지 이런 분이 뭔가 이제 자기 성공 내역을 올리는 그것만 보는 건데 뭐 실패 내역은 잘 안 올린단 말이에요. 성공 내역을 보면 그렇게 단기간에 보여지는 성공 내역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보면 실제 1,000만 원으로 뭐 10억, 100억 이렇게 번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 유명한 트레이더들 보면 시드가 없었는데 네. 몇백억 이렇게 성공한 분들이 실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도전의 대상이 되긴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도전하는데 도전해서 시드가 작아도 예를 들어서 내가 시드가 뭐 한 10,000불 정도 있어요. 네. 10,000불이면 뭐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10,000불로 해서 언제 돈을 벌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1,400만 원으로 그게 뭐 언제 뭐 집 사고 뭐 이자 받고 뭐 이렇게 안 되니까. 안 되죠. 투자해봤자 뭐 한 10년 해도 뭐 한 3-4배 하면 진짜 성능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 1,000만 원으로 최소한 뭐 1억은 벌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코인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한 20배 레버리지를 해서 잘하면 이 10,000불이 뭐 10만 불 뭐 한 3개월 안에 되긴 하거든요. 3개월 안에. 네. 그래서 20배니까 10,000불 가지고 다 배팅하잖아요. 보통 10,000불이면 10,000불에서 한 시드 10%에서 한 1,000불 정도를 레버리지를 써서 한단 말이에요. 한 네. 20배. 특히 비트코인 시장은 좋을 때는 상승장 때는 계속 올라요. 네. 그래서 계속 오르니까 상승장 때 뭐 운도 좋고 타이밍도 맞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 20배 레버리지 써서 롱 포지션이 계속 성공률이 좋으면 단기간에 1,000불이 뭐 또 10,000불 돼서 그 시드가 10,000불, 20,000불 느는 거죠. 그럼 20,000불이 또 잘 트레이딩하면 뭐 40,000불, 50,000불 되고 단기간에 10,000불이 100,000불까지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보통 그쯤 가면 사람들이 근데 또 많이 실패하긴 해요. 근데 그 중에 네. 그러니까 한 100명 참여하면 10명 정도가 살아남았죠. 그러면 이제 10명 중에서 이 10,000불을 또 계속 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또 한 명 정도는 10,000불, 100,000불까지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드니까 결국에 결과적으로 보면 100명 참여해서 1명 정도가 1,000불을 10,000불로 만들고 10만 불로 만들었으니까 뭐 한 1,500만 원으로 한 15억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증 올리고 하면 사람들이 보고 하게 되죠. 그래서 확률이 없진 않아요. 공정한 게임이니까.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달려들지만 실제 성공률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트코인 시장이 그런 트레이딩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그걸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 시도한 사람들 중에 시도한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네. 그리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는 또 의문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 결과에 우리가 보고 유혹되면 안 되고 근데 선물을 그나마 그러면 좀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선물을 레버리지 20배, 10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뭐 3배수도 좀 리스크가 있고 예를 들어 내가 비트코인이 진짜 하락장인 것 같아요. 뭐 시즌 종료가 확실한 것 같아요. 요즘 네. 그 시장에 그런 뉴스가 많잖아요. 그게 정말 확실하다 생각하면 그냥 비트코인에 내가 그 1배수로 그냥 숏포지션 공매도죠. 빠질 때도 공매도를 버니까. 걸어놓으면 그만큼 버니까 네. 그 레버리지를 안 쓰고 그냥 1배수로 그렇게 해지 전략으로 쓰는 건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일반 투자자가 레버리지로 막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제 주변에도 있긴 해요. 근데 정말 극소수고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은 거는 정말 더 극소수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네. 왜냐하면 이게 배팅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다음 레벨에서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또 모르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번 분도 있지만 거기서 또 마지막에서 또 다 청산된 그런 뉴스들이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라고 할까요? 이 시장이 또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그만큼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계속 시장에 참여자들이 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해서 20배 레버리지면 5%만 오르면 그렇죠. 돈이 2배가 되는 건데. 2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비트코인이 잘 오를 때는 뭐 30%, 40%, 50%도 네. 올라가니까 네, 네. 50% 오르면은 네. 10배 되는 거네요. 10배 돈이. 되는 거죠. 네. 순식간에. 순식간에 그게 자산이 10배 되니까 뭐 그러니까. 1억이면 10억 되는 거니까. 지금 한 1억 3천인데 1억 네. 8천 찍어버리면 그럼 순식간에 10배 되는 거네. 돈은. 근데 그렇게 결과를 보여준 사람이 꽤 있어요. 그들이 네. 뭐 거짓도 있지만 가짜도 있고 뭐 사짜도 있겠지만 진짜도 많거든요. 네. 그런 진짜들이 인증하면 와 저분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뛰어들지만 그걸 좀 더 크게 봐서 그 많은 참여자 중에 정말 일부 살아남은 자들의 인증이다. 이걸 좀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들고 네. 막 20대 막 사회 초년생이나 뭐 아니면 알바한 돈 가지고 막 네네. 했다가 막 빚지고 막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소위 말하는 이제 한 방을 노리게 되는 네. 그게 좀 이 코인 쪽에는 좀 많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걸 계속 보니까. 네, 많아요. 굉장히 많고 특히 비트코인 선물 시장도 많지만 이 알트코인으로 오면 선물 시장이 더 커지는 거죠. 알트는 더 하겠네요. 예, 알트는 하루에도 그냥 알트코인 자체가 100% 오르기도 하거든요. 네.
100%에서 선물을 레버리지 20배 썼다고 생각해 보면 그럼 얼마나 엄청난 번 거죠.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20배로 번 건가?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순식간에 이제 인생이 바뀌네요. 순식간에 바뀌고 그거를 또 뭐 인증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 인증에 속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이제 우리가 봤죠. 근데 이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것이 어쨌거나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계속 참여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제 암호화폐 자산이 선물 시장이 특히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장점이자 단점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점은 이 유동성이 계속 몰려드는 거죠. 몰려들고 계속 시장이 활성화되는 장점이 있는데 또 반면에는 여기서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가는 분도 있고 그게 이제 계속 손바뀜 되는 그래서 그런 시장. 근데 지금 최근의 시장은 그래서 레버리지로 많은 돈을 벌었던 분들이 계속 이제 갈려 나가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더 메말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로 돈 벌었던 분들이 지금은 계속 이제 퇴출당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되는 근데 거예요. 사실 그 방법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네. 갑자기 난 예적금이 좋고 뭐 갑자기 부동산으로 이렇게 가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게 어렵습니다. 예. 내가 이거 소위 말하면 도파민도 있을 네. 것이고 네. 20배를 막 네. 가지고 놀다가 1배짜리 하라 그러면은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 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게 말로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결말이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예 안 하는 게 맞죠. 네. 안 하는 게 맞고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트레이딩으로 살아남으려면 한 최소한 1%도 아니고 0.1%? 네. 0.1% 안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게 내가 그런 항상 사람이라면 해도 됩니다. 감이 좋은 네. 사람도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은 뭘 잘하냐면 제가 보니까 트레이딩은 사실 비슷해요. 저도 과거에 트레이딩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뭐 간간히 하긴 하는데 트레이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국에 멘탈, 자기 관리 그리고 시드 관리 이게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 그래서 시드가 늘었을 때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벌려고 뛰어드는데 돈에 초연한 사람들, 욕심이 좀 적은 사람들, 진짜 트레이딩 자체에 굉장히 재밌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독특하게 그거 자체를 굉장히 즐기시는 게임처럼. 네, 게임처럼 그런 분들은 돈보다는 이 트레이딩에 이제 자기 승률하고 이게 중요하니까 그런 분들은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시장은 아닌데 내가 그런 시장인지는 잘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반인이라면 안 하는 게 맞고 근데 네. 일반인 중에 또 그런 진짜 0.1%의 상위에 속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 만은 하죠. 근데 해보더라도 내가 그걸 계속 하려면 진짜 유튜브나 이런 거보다는 그 트레이딩도 보면 전문 트레이더들이 있거든요. 네.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네. 주식시장에서 파생시장에서 좀 그 잔뼈를 굵은 진짜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제대로 배운 다음에 하는 거는 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트레이더들 네. 네,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잘 안 보죠. 그런 분들 어찌어찌 찾으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찾아가셔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면 그 수화에 들어가서 배우면 제대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배우는 게 그런 것부터 먼저 배우는 거죠. 멘탈 관리부터, 뭐 네. 시드 관리 이런 걸 배우니까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할만한데 아니면 그걸 시장에서 본인이 이제 몸소 겪으면서 배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한 0.1% 정도다. 그래서 그게 내가 아닌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네. 어쨌든 최근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상승에 선물 베팅하셨던 분들이 청산을 많이 당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말은 반대로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선물을 롱에 베팅을 하셨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아무래도 유동성이 계속 풀릴 것이다 뭐 여기 베팅들을 한 건가요? 그것도 있고 이제 트레이딩 시장은 이제 시간 참여가 보통 짧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기간 혹은 뭐 길면 일주일 보통 하루 단위예요. 그래서 하루 단위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레버리지를 많이 쓰면 하루 안에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 한 85,000불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저점인 거죠. 네. 저점이라 생각하고 뭐 차트상으로 시그널이 보통 주어져요. 그 시그널을 주어졌을 때 이제 롱포지션을 배팅한 거죠. 그래서 시그널을 반등할 줬으니까 거다. 네. 보통 트레이더들이 본인들이 보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이 시그널이 와서 배팅해서 들어갔을 거고 근데 거기에 이제 반대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시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트레이더들이 투자할 때는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으로만 거의 하거든요. 근데 기술적 분석이 최근에 보면 거의 다 깨져 있어요. 단기간으로.
거기에는 진입해야 되는 시기인데 진입하면 또 포지션이 반대로 박혀 있고 네. 이게 지금 계속 이어져고 있는 최근 한 달의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더들, 선물 트레이더들을 완전히 이제 시장에서 계속 퇴출시키는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극심한 변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관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 개인 트레이더들, 선물 시장의 트레이더들을 청산시키면서 이 자금을 기관이 옮겨가는 그런 어떤 세팅이 아닐까 그런 이제 저만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음모론처럼 생각하면은 음모론은 뭐 네. 결국에는 네. 지금 네. 한번 크게 올라가기 직전에 네네.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가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저는 그런 관점이 조금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확 올라가기 전에 뭐 네. 주식들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뭐 작전준이 이런 것들 한번 네네. 털고 가잖아요. 네네. 그런 개념인가요?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지표나 펀더멘탈 이런 걸 봤을 때 뭐 이렇게까지 굳이 빠질 이유가 있을까 싶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뺐는데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딩 물량이 너무 이상하게 막 롱숏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너무 좀 과하게. 물론 비트코인 시장이 좀 그렇긴 해요. 선물 시장 자체가. 근데 그게 좀 최근에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레버리지 특히 이제 고배율 레버리지를 쓰셔가지고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 네. 뭐 소위 말하는 뭐 2천, 5천 가지고 뭐 네. 50억, 100억 만든 네. 분들은 네. 결국에 그 소위 말하는 매수 시점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선 무조건 얘는 5% 반등해라는 거면 20배 레버리지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자기의 경험상 네, 맞아요. 여긴 무조건 타점이 여긴 들어가야 돼. 그럼 레버리지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최근에 시장이 어려웠던 점은 그런 트레이더들이 어떤 그 지표가 왔을 때 자기 경험과 그리고 객관적 지표라는 것은 차트상으로 보여주는 시그널이거든요. 네. 그거에서 들어갔는데 이 정리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상하다고 다시 한번 더 진입할 거란 말이에요. 또 들어가겠죠. 또 들어가고 또 청산되고 이제 거기서 만약에 원칙을 본인이 깼으면 그래서 원칙대로 했으면 살아남았을 거고 이제 보통 그 정도 되면 이런 극심한 변동에서는 원칙을 많이 깨면서 트레이더들이 많이 날리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최근 트레이딩 시장은 또 봇들이 또 많이 움직이긴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퀀트 위주의 뭐 크립토 봇들이 위주로 자산을 많이 운영하거든요. 봇들은 감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봇들이 막 청산시키고 또 올리고 막 그런 흐름도 좀 관측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그렇게 네.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아무래도 뭐 20대나 뭐 30대 뭐 미혼 이런 분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선물 시장에 많이들 좀 계실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런 분들이 지금 이미 하고 있다면 네. 빨리 접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이게 워낙 위험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위험해서 만약에 하고 있다면 저는 계속 해야 된다면 철저한 시드 관리 그리고 정말 소액으로 그냥 뭐 재산의 일부. 그 자기가 트레이딩하는 물량의 시드 관리를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드 관리하고 트레이더들이 원칙들이 있어요. 자기가 세운 원칙을 깨지 않는 그 두 개만 잘 지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청산을 당하더라도 청산 당하더라도 쪽에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100이면 100에 트레이딩 할 때 보통 뭐 트레이더마다 다르지만 한번 요번 포지션 들어갈 때 100에 1을 보통 넣거든요. 네. 내가 시드가 100이라면 1을 넣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면 또 다음 1을 또 넣고 네. 또 다음 1을 넣고 이런 식으로 넣는데 세 번 연속 실패하면 잠시 쉬어가자. 뭐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원칙해서 쉬어가면 이런 시장에서는 내가 쉬는 거죠. 한 달 정도.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회복할 때까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 하다 보면 무리해서 100까지 다 써버리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원칙들하고 내가 시드 관리 충분히 잘할 수 있다면 저는 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분이라면 내가 했더니 계속 손실이고 뭐 수익도 없고 그러면 좀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제 듣다 보면은 점점 이게 포카판에서 이 판돈 관리랑 패 관리를 잘해라 네, 이거랑 네. 똑같이 들리거든요 점점. 약간 트레이딩 시장이 좀 그런 게 확률 있습니다. 계산 잘하고 네. 카드 카운팅 잘하라고 이런 얘기랑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시장이 약간 네. 도박판인데 네. 조금 더 도박판 같죠? 합법적인 네, 도박판인데 근데 도박판도 실제 전문 도박꾼들은 잘 잃지 않거든요. 잘하죠. 네, 네, 네. 전문 도박꾼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호주에 잠깐 있을 때 멜번 카지노에 잠깐 있었는데 네. 아니, 제가 거기 일했던 건 아니고 네. 그 살면서 그 같이 했던 홈스테이 한 분이 전문 도박꾼이 같이 들어와서 거기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네네. 그분들은 진짜 다르더라고요. 눈빛도 다르고 관리도 다르고 완전히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이분은 전문가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도박판에서 살아남죠. 트레이딩 세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전문가의 프로페셔널이 있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죽는 거고 맞아요. 그들만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카지노도 카지노하고 전문 도박꾼들 몇 명만 살아남는 거죠. 나머지 다 죽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뛰어들지 않으려면 그냥 저는 현물 투자면도 충분한데 사실 현물의 변동성도 충분히 크거든요. 제가 그것도 봤을 충분히 때. 큽니다. 예. 1년에 막 한 30%만 벌어도 엄청난 건데. 그래서 사실 단기간에 돈을 벌려고 하면 그거는 성공하더라도 실패할 일이 높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성공해서 막 1억을 10억으로 늘렸어요. 네. 그럼 또 욕심이 생겨서 이게 100억 그렇죠. 가고 싶거든요. 100억 가죠. 그러다가 10억 또 다 날리거든요. 네.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보통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욕심을 좀 버리고 내가 적당하게 이제 재테크하면서 투자 수익을 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이 시장을 들어온다면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아니 당연히 또 여기서 성공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순식간에 큰 돈이 벌리는 게 뭐 이게 불법은 아니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하는 분들을 말릴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 네. 저 이제 그럼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은퇴를 하지 않으면 이 판에서 네. 계속 이걸 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 한번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 도박꾼도 망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네, 네. 소위 말하는 그 졸업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이게? 저는 사실 졸업이라는 개념이 약간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건가요? 실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졸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뭐 100억이라는 뭐 목표를 가지고 졸업을 향해서 뭐 정하고 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은 저는 한 0.1%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내가 좀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추고 내가 삶을 유지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런 시장에서 여전히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목표치만 낮춘다면 이 시장은 또 기회가 많고 전 좋은 시장이라 봐요. 그래서 사람 일부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일부 소수들은 자기가 원하는 뭐 경제적 자유도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삶대로 살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이런 분들도 보면 그러고 나서도 계속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재미를 벗어날 네. 수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기 짜릿함을? 때문에 예. 네. 그거를 벗어나서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뭐 트레이딩이 됐든 투자가 됐든 어떤 목표치가 있을 거고 뭔가 이런 시장에 참여해서 할 때 느끼는 뭐 감정들 그리고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것에 조금 더 내가 깊게 들어가서 내가 이거를 하나의 어떤 삶의 한 영역으로 두고 네. 그래서 공부하면서 투자도 하고 재미도 있으면서 또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어떤 사람은 진짜 나하고 자질이 맞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0.1%가 트레이더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게 자기의 직업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그 돈보다는 업 자체가 재미있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의 어떤 전환? 이것은 저는 졸업이라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되게 힘들었던 일을 막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뭐 취미나 이제 뭔가 재테크로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나한테 맞고 뭐 수익도 보고 거기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나한테 좀 전문가적인 기질도 보이고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면 이제 충분히 도전할 만한데 이걸 해서 내가 뭔가 뭐 얼마 만들어서 얼마 딱 만들어서 끝내겠다. 다 끝내겠다. 이거는 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제 네. 이거는 투자도 아니고. 그렇게 하더라도 인생의 그 다음이 실제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좀 목표를 만약에 100억을 만약에 벌었다면 100억 이후에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것들을 지금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봤을 때 내가 정말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 좀 질문해 보면 의외로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좀 투자라는 것은 또 하다 보면 굉장히 또 재미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한테 이게 맞으면 그런 쪽으로 또 직업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좀 접근해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욕심내지 같습니다. 마라. 네, 욕심내지 네, 말고 이렇게. 이것을 좀 재밌게 하면서 재테크로 활용도 하면서 삶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풍성해진 하나의 네. 어떤 수단을.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는 또 투자 안 하고는 또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적당하게 이제 욕심을 또 부릴 땐 부리고 또 줄일 땐 줄이고 이것을 이제 자기만의 그 어떤 투자 어떤 철학이나 방법을 다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환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에 뭐 지금 선물이든 뭐든지 뭐 이 코인이든 결국에 이 변동성에 베팅을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불리겠다. 이거는 뭐 같은 마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레버리지 막 이제 고배율을 막 쓰는 건데 현물만 쓰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괜찮다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쪽으로 많이 가 계시고 네. 알트코인에서 내가 한번 뭐 레버리지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도 뭐 수십 배를 벌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지금 알트코인 요것도 이제 비트코인도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주셨는데 당연히 그러면 알트코인도 과거 같은 한번 불장이 올 것이다. 네. 이거에 동의를 하시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봤을 때 뭐 알트코인 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인정하는 단계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시장이고 알트코인 시장은 왜 반드시 반드시 불장이 와야 되는 이유? 아니면 알트코인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시장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알트코인이 필요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 많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죠. 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정부도 관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 위에 올려야 되냐면 알트코인 위에 올려야 돼요. 뭐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긴 한데 비트코인 위에는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더리움이 됐든 아니면 솔라나가 됐든 어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RWA 시장 뭐 주식 토크나 이런 시장도 계속 지금 뭐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미국의 어떤 정책이 변화한다는 것은 실제 우리 삶도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정책까지 간 거고 그렇다면 이것은 대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변화에 따라서 필요가 한 거예요, 알트코인이. 그러면 그게 무엇이 되냐? 이것은 뭐 투자자의 또 다른 질문이긴 한데 알트코인 시장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정책들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도 불가능하고 뭐 주식의 토큰화도 불가능하고 어떤 산업 자체를 육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암호화폐 산업, 뭐 크립토 산업이라고 하는 뭐 블록체인 시장 이것이 결국에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으로 해서 알트코인 시장은 반드시 뭐 변동은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시장에 관심을 받을 거다. 그래서 뭐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계속 반복하겠죠. 그러면서 살아남는 알트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은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변동성이 있는 거죠. 어떤 게 살아남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시총순으로 살아남고 이런 것도 아닐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20년 봤을 때, 10년, 20년 봤을 때 네. 살아남는 유일한 코인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이 두 가지고 나머지도 살아남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년, 20년 뒤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라고 질문해 봤을 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은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좀 2, 3년 뭐 요런 텀으로 좀 투자를 좀 손바꿈하는 게 좋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코인 시장을 봤더니 막 변동성도 힘들고 잘 모르겠고 근데 이 시장이 좀 전망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알트코인 시장도 들어보니까 그 신빙성이 있나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적립식으로 비트하고 이더 정도. 이 정도는 그러니까 누구나 투자를 해도 괜찮은 자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알트코인을 좀 보려면 좀 공부를 해야죠. 시장을 XRP는 보고. 어떻습니까? XRP도 괜찮습니다. XRP도 괜찮은데 다 괜찮은데 뭐 제 관점에서는 아무튼 비트 이더는 20년 뒤에도 살아남을 것 같고 네. XRP도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100% 같진 않다. 100% 같진 않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또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네, 가능성이 그런 관점이고요. 그렇다고 뭐 XRP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네. 일반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그럼 뭘 사면 돼요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비트코인만 사라. 알트도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더리움까지 좀 장기적으로 사도 괜찮다. 장기적으로는. 예, 근데 변동성은 좀 감당을 하긴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막 ETF가 막 출시되고 하면서 뭐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또 한 번 막 올라가기도 막 했었는데 네. 새로 또 알트코인들 ETF들 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지금 많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도 네. 올라왔고, 뭐 XRP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뭐 도지코인 준비 중이고, ETF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XRP에도 ETF 자금이 계속 지금 순유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지코인은 조만간 올라올 거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으로 봤을 때 100위권에서 봤을 때 한 50위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지금 ETF가 좀 대기 중인 상황, 그리고 한 뭐 대여섯 개는 지금 이미 상장돼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ETF가 올라왔다가 금방 내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비트하고 이더만 살아남는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ETF에 있는 자산들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자산들 위주로 또 투자해 보는 것도 좋은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그럼 있을 것 단기적으로는 지금 ETF 승인되고 하는 것들부터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요? 네, 그건 괜찮습니다. ETF에 있는 알트코인들 충분히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고요. 근데 변동성은 또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참 무서워서 네. 뭐 빠진 다음에 사도 거기서 또 한 30%막 빠져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40% 빠지는 경우도 있고 네. 반토막이 났는데도 거기서 또 나니까 이거 네. 크게 갈 때는 진짜 막 7, 80%, 막 네, 90%까지도 가더라고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면 또 회복하는 게. 네. 그 오를 때는 또 200, 300%도 가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좀 더 유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 보면 어떤 것들은 뭐 100%, 어떤 것들은 200%, 뭐 300%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네. 그러면 300% 진짜 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이 꽤 있어요. 그럼 우리가 300%를 보고 들어가는데 300%를 갈 수 있다는 것은 그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는 시점에서 300% 갈 수 있다는 의미는 나머지 한 7, 80, 90%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실폭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들어가면 그렇게 빠지더라도 또 감당할 수 있죠. 어느 정도. 근데 보통은 이제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니까 막 3, 40, 50% 빠지면 이제 손절하기 바빠서 결국에 손절하고 나면 나중에 또 2, 300% 올라 있거든요. 네. 그럼 또 굉장히 또 억울하죠. 그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심정을 많이 토로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가 기대 수익률에 비해서 손실률도 좀 어느 정도 좀 감당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알트코인 종류가 뭐 워낙 많긴 하지만 이제 이더리움 정도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도 좀 향후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네. 좀 투자해 볼 만하다 정도의 어떤 뭐 그 코인을 뭐 좀 골라주실 수도 있을까요? 뭐 몇 개 뭐 뭐 예시를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뭐 시총 한 10위권 이내 네. 알트코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플랫폼 코인이 이제 이더리움이고 네. 두 번째로 이더리움 다음으로 큰 건 뭐 솔라나 정도 될 거고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비트코인 계열로 볼 수 있고 뭐 네. 화폐 위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뭐 거래소 중심의 코인들 뭐 바이낸스 코인 뭐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고요. 나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뭐 탑티어 거래소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민코인, 뭐 도지코인 이런 것도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시총이 좀 높으니까 그래서 한테 시총 10위권에서 20위권 내에서는 그래도 좀 알트코인 변동성 감당한다면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른 거는 네. 뭐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함이라도 있는데 도지코인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얘는 네. 도대체 어디다 쓰길래 이게 왜 시총이 이 가격이고 왜 이게 ETF까지 출연이 되는 건지. 네. 도지코인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네. 도지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어떤 철학 그리고 이 시장의 특징을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도지코인은 이제 민코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민코인인데 사실 비트코인하고 계열은 똑같아요. 비트코인이 이제 누구나 똑같이 비트코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소스라고 하죠. 그걸 똑같이 복사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유사한 형태인데 그 비트코인 초기 시장 때 이제 이 도지코인으로 이제 문화를 만든 거죠. 밈 문화를.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어떤 독특한 문화, 그래서 민코인 문화. 그래서 네. 도지코인을 필두로 한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 시장이 독특하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각각의 그 영역들이 있잖아요. 뭐 AI라든지 네. 뭐 원전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의 어떤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코인 시장도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비트코인, 뭐 화폐고, 뭐 이더리움은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민코인도 카테고리가 있어서 거기에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중에 대표주가 이제 도지코인이고, 그리고 특히 도지코인이 많이 올랐던 건 일론 머스크가 이제 굉장히 또 좋아하죠. 네. 그래서 그런 내러티브도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과거에 페이팔에서 또 근무 경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에 대해서 뭐 결제 시장 그리고 이 화폐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가 남다르단 말이에요. 뭐 지금은 그쪽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뭐 그런 발언들 도지코인을 뭐 테슬라 결제에 쓴다든지 일론 머스크도 도지코인을 꽤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화성에 자기들이 어떤 새로운 뭐 나라를 만들면 거기에 쓰이는 결제 화폐로 도지코인을 쓴다 뭐 이런 이제 다른 거 써도 되는데. 네, 다른 거 써도 되는데 굳이 그냥 그런 거 그리고 뭐 도지라는 이름으로 또 그 미국의 그 정부도 정부 만들고 효율부도 네, 하고. 효율부스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좀 시장의 내러티브를 이제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이 정도 시총까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내러티브의 어떤 문화, 민코인 그리고 도지코인을 또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고래들 문화, 그러니까 초기 비트코인 투자자들 중에 크게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어요. 초기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는데 크게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해서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있고 대표적으로 뭐 트위터 창업자의 뭐 잭토시 같은 경우 그분은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거는 크게 언급은 안 하는데 아무튼 비트코인만 좋다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나온 게 이제 뭐 이더리움 같은 게 있는 거고 그러면 이더리움 투자 중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냥 비트코인에서 나온 게 또 계열이 이제 도지코인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파생되어 나온 이제 초기 투자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도지코인 홀더들이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래들이 있어요. 그 초기 고래들 그분들은 물량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분들은 안 팔아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요. 워낙 뭐 가지고 있는 자산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층도 있고 그래서 뭐 XRP도 마찬가지예요. XRP 초기 투자한 특히 한국에서 투자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XRP 투자자들 보니까 초기 투자자들은 계속 안 팔더라고요. 그냥 계속 홀딩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매니아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매니아층이 어떤 도지코인의 어떤 특징이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민문화
그게 이제 미국 주식도 밈 주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근데 펀더멘탈 어떤 지표로 투자하는 투자가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지만 새로운 시대에 그런 거 그냥 난 모르겠어. 그거 뭐 의미가 있어? 그거 다 조작된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좀 새로운 어떤 트렌드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야라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요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는 좀 힘들죠. 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뭔가 지표가 있어야 되고 뭔가 펀더멘털이 있어야 되고. 근데 좀 더 깊이 따지고 보면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약간 민코인이긴 합니다. 비트코인도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 보면 진짜 비관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비트코인 투자자이긴 하지만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지만 비트코인 그냥 코드 덩어리거든요. 네. 코드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표시한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또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어떤 철학이 있는 거죠. 뭐 네. 탈중화라든지 뭐 기존의 화폐를 개혁한다든지 아직 실현하진 않았지만 이런 내러티브가 비트코인을 끌어올렸듯이 그러한 어떤 생각하면 또 맞네요. 그런 시장에서의 비트코인에서의 좀 독특한 철학이 있잖아요. 그런 철학이 민코인이라는 어떤 도지코인의 어떤 철학. 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투자자들에게 좀 영향을 주는 한 가지 요소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 반감기의 패턴이 좀 희미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말은 또 역설적으로 알트코인 불장, 뭐 이제 네. 비트코인 쫙 올라가고 알트코인이 막 폭주하는 그 반감기 패턴 안에서의 일어났던 것도 좀 이게 좀 뭐랄까 희석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거는 또 반복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알트코인 시즌은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했을 때 보게 되는 중요한 지표가 두 가지가 있긴 해요. 네. 두 가지 지표인데 하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고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전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인데 예, 이게 이제 빠질 때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이 왔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조금 빠졌다가 이제 조금 최근에는 다시 올랐는데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지표가 이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알트코인 전체 시가총액 뭐 50위권, 100위권에 있는 이 알트코인들의 시총이 100위권에 있는 게 한 90일 동안 비트코인보다 그 성적이 좋을 때 네. 예, 그러니까 뭐 50위권에 있는 것들이 비트코인보다 다 성적이 좋아요. 네. 혹은 100위권에 있는 것들이 다 좋을 때 뭐 비트코인이 뭐 10% 20% 올랐는데 평균 해보니까 나머지 50에 있는 것들이 40% 50% 올랐어요. 그러면 알트코인 퍼포먼스 훨씬 좋은 거죠. 네. 근데 시총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왔을 때가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이 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 올해 초하고 올해 잠깐 왔. 근데 그게 지속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한 4년 전에는 꽤 지속이 됐었고 그래서 이번 반감기에 한 번도 그 제대로 된 알트 불장이 안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이제 알트코인 불장.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사이클 개념하고 같이 맞물려서 갔는데 사이클하고는 또 다르게 알트코인은 비트의 자금이 이제 알트로 오게 되는 요 이제 이슈가 있는 거죠. 그건 아직까지 연출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 이제 기대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비트코인과 뭐 알트코인 어느 정도 이제 섞어서 좀 배분을 하면서 이제 분산의 어떤 비율 조정으로 이제 이 투자를 좀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그러면 지금 이제 돈을 하나도 투자하지 않은 분이 새로 사겠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과 뭐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의 어떤 배분을 한 어느 정도로 지금은 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 산다면 저는 한 8대 2 정도가 8대 좀 2 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트코인 만약에 투자한다면 비트코인은 비트를 한 8 8 정도 정도. 가져가고 네. 2를 뭐 이더리움 정도 해서 그 정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면 처음 투자할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한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변동성하고 내가 넣은 시드에서 충분히 이거를 감내할 만하면 거기서 이제 조금씩 조정하면서 뭐 그 이 범위 내에서 뭐 또는 알트코인을 좀 더 사도 되고 아니면 비트의 비중을 조금 줄여서 7대 3으로 바꿔서 좀 알트 비중을 좀 늘려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대 2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1억이 있다면 지금 그 1억을 다듬는 것도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다니면 안 되죠. 이것도 그러면 한 최소한 6개월로 쪼개서 들어가야 될까요? 1억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항상 크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빠지기도 하고 저는 코인 시장에서 그 정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일단 현금에 대한 그 만약에 계좌에 현금 시드를 항상 좀 여유 있게 두는 걸 좀 권장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1억이 있다면 이왕이면 한 나머지 50은 계속 현금 비중 놔두고 현금으로. 예, 그래서 나머지 50에서 5천만 원으로 예를 들어 이제 주기로 해서 뭐 일주일 간격으로 조금씩 비트코인을 이제 계속 매수하는 거죠. 적립식으로 한 2, 3개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 2, 3개월 적립식으로 매수하기 좋죠. 그래서 장이 하락장이니까 뭐 일주일 단위로 비트 이더를 이제 조금씩 사서 뭐 내가 한 뭐 1억 있다면
한 2, 3천만 원까지만 어느 정도 채워놓고 시장이 이제 오르는 거 보고 조금 더 이제 투자해도 되고 그런 관점. 그래서 한 번에 절대 넣으면 안 되고요. 아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익스트림 피어인데 지금 네. 극도의 공포가 장인데 이럴 때 현금을 안 넣으면 언제 넣냐 네.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거 같아요. 그거는 이제 초보 투자자는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되고 내가 투자 경력이 한 10년 이상 됐고 네. 투자 성적률이 예를 들어 1년에 뭐 예를 들어 주식시장 기준에서 1년에 한 20% 정도의 수익률은 내가 보고 있다. 네. 그 정도 성적을 가지신 분은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차피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네. 하다가는 이제 넣은 거 이제 또 이제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손절하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익스트림 피어 이제 극심한 공포 단계이긴 한데 익스트림 피어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락장의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투자자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이게 기회이긴 한데 기회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다음에 더 깊은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넣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익스트림 피어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정말 지금은 사실 큰 관점에서 뭐 월봉 기준에서 큰 상승장에서 좀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풀시드를 베팅할 수 있냐면 진짜 극심한 공포 그리고 이미 시즌이 끝났고 사이클 끝났고 막 다 떠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막 예를 들어 뭐 이건 가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일어나진 않아요. 가정으로 7만 불, 6만, 5만 불 깨졌고 막 3만, 4만, 3만까지 떨어지고 사람 다 떠났어요. 3만 불에 이제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3만 불에서도 또 극심한 공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만 불에서 막 2만 불, 막 15,000불까지 가서 극심한 공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 있는 사람 다 퇴출되고 나머지 다 떨군 다음에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 일부만 남았을 때 그때는 풀시드를 넣어야 됩니다. 그때는 뭐 지표도 뭐 경제 망했다, 뭐 별의별 얘기 다 IMF 같은 그런 상황, 네. 뭐 그러한 극심한 공포가 왔을 때는 그때는 진짜 풀시드를 해도 돼요. 근데 그럴 때 하는 거지. 지금 같은 시장은 인생에 아니에요. 몇 번 안 오는 그렇죠. 정말 대단한 위기 상황. 위기. 근데 지금 전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은 한번 배팅해 볼 만하죠. 그런 위기 상황. 그런 때를 위해서 50%든 뭐 30%든 항상 남겨는 놔야 된다. 네. 그거까지 다 투자해서 먹으려다가 잃으면 큰일 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니월드 김동환 대표님 모시고 최근 코인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 누군가한테는 또 도움이 되고 또 누군가한테 또 경각심을 또 일으켜주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